with Fosse. Ready to spread good vibes? Spread that wher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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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3, 2, 1,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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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ate and I'm awake, staring at the wall. Open up my window, head for the south door. No one knows. Young against you. 안녕하세요. 팜러닝 이준모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 네덜란드. 이 작은 나라에 농업으로 아주 유명한 첨단 온실 잘 알고 계시죠? 이곳에서 바로 혁신적인 시스템과 기술을 접목한 딸기 농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덜란드 아드바이라는 딸기 농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덜란드의 최대 온실 밀집 지역인 웨스트란드 지역에 있는 딸기 시설 원예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현재 약 400여 개가 조금 넘는 딸기 재배 농가가 있고 그 중에 약 250개 농가에서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전체 딸기 재배 면적이 약 1,500헥타 정도고요. 그 중에 시설이 약 400헥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첨단 농업 선진국이고 농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가들의 치열한 경쟁이나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농가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딸기 농가의 수를 보면 지난 2006년 기준 약 830개의 딸기 재배 농가가 있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450 농가로 집계돼서 한 10여 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고요. 그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문할 딸기 농가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드라 하우스만이고 제 남편 야곱과 함께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시부모님이 원래 무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농장에 큰 농기계들, 물을 땅에서 수확하는 기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법의 농법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계만큼 큰 규모의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때부터 딸기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왜 딸기죠? 딸기가 어때서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웨스트란드에 있는 모두가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오래된 온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었죠. 그때 당시의 온실이 25년 정도 됐었거든요.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딸기를 재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기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게 온열배관입니다. 안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건 걷어고요. 여기에 배지가 들어가는 상자를 넣습니다. 여기 보이는 홈은 사용되고 남은 양액을 위한 것입니다. 걷어의 끝 부분은 앞부분보다 20cm 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은 양액은 걷어 끝 부분으로 흘러가서 모이고 그리고 모인 양액을 재사용합니다. 폐쇄 시스템이죠. 여기 보이는 이건 양액 배관입니다. 나중에 관수를 식물 사이에 넣어 양액을 공급합니다. 여기 보이는 흰색 줄은 트러스이고요. 이 줄은 나중에 위쪽으로 이동되어 딸기 식물의 잎사귀와 딸기를 분리하여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희 농장에는 이산화탄소 배관도 있는데요. 로열 더치 쉘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쉘은 석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기 위해선 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저희가 그 이산화탄소를 돈을 주고 구매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주.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코코핏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코코핏 상자들은 걷어에 올려지게 되죠. 다음 주에도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2에서 3주 후에는 딸기를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코코핏에 대해서 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코코핏을 사용하는지, 어디서 코코핏을 구매하는지, 다 사용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등등요. 코코핏은 저희가 미안해요. 저희 생각에는 코코핏은 자연에서 온 제품입니다. 식물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습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수확을 끝내면 근처에 있는 무농장에서 사람을 보내 코코핏을 잘게 부순 다음 자기 농장으로 가져가 양분으로 씁니다. 그래서 코코핏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따로 없죠. 코코핏을 주는 대신 무농장으로부터 돈은 받나요? 아니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 농장은 천적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포트라는 회사에서 구매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해충이 있는지 보이죠? 여기 보이는 게 각 해충이 줄 수 있는 피해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피해가 보이면 여기 있는 종류의 천적들을 이용해 해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퍼트랑은 어떻게 이런 해충을 처리해 주나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진단을 해주고 그러나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오고 저희가 농장 안에 방생을 하죠. 농장 안에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먼저 천적을 이용하여 박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방법은 아니죠. 그럴 때는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적농법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기르기 위해 내린 결정이죠. 저희는 아주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딸기의 맛을 극대화하려면 줄기에 붙어있는 상태로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딸기들은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의 딸기를 손님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구매해서 농장에 설치를 하고 막 재배한 딸기를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농장은 사람들로 붐볐죠. 다음으로 저희 딸기를 어떻게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상자와 포장지를 만들고 소매상들을 찾아다니며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판기가 저희 농장 브랜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딸기 시장의 틈새 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가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딸기를 재배한 다음 하루에 한 번, 두 번 수확을 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물류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된 딸기들은 오렌지색이고 다 익지 않은 상태이며 상점에 전달되기까지 몇 일씩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딸기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하고 2-3시간 안에 상점에 진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냥 따라하지 않으시죠? 쉬운 일들은 모두가 하니까요. 저희는 모두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딸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딸기 가격을 매 수확 시즌마다 정해놓고 판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모든 농가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합니다. 왜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구매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딸기를 재배하거든요. 저희는 소매업자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매업자들은 판매처일 뿐입니다. 저희 고객은 실제로 딸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매상들은 저희의 고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 농가, 딸기 농가들과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딸기의 가격은 매일 변동됩니다. 심지어 같은 날에도 변동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일정 금액만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만족하고 돈을 지불하시는 손님들도 만족을 할 때 소매상들도 같이 만족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매 방식과는 많이 다른 방식이죠. 물론 쉬운 방식도 아닙니다. 딸기를 소매상에서 판매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나요? 저희 주요 비즈니스는 딸기 판매입니다. 하지만 모든 딸기가 상품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딸기가 조금 손상되어 있거나 꼭지가 떨어져 나갔거나 그런 딸기들도 있죠. 저희는 그런 딸기들을 모아서 잼, 시럽, 그리고 술을 만들어 농장에서 판매합니다. 농장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장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직접 방문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천적 농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더 건강에 좋으니까요. 저희는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사용했던 양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에도 좋고 딸기의 품질에도 좋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딸기 재배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물을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딸기 재배는 많은 중요한 것들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판매와 손님들과의 교류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저 좋은 딸기를 재배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딸기가 어디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재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농장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 아들이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2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2 아들이 모두 농장을 물려받기 싫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은퇴하시게 되면 농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퇴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해보고 나중에 때가 되면 회사를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아직은 일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사무실 뒤에 타조가 있죠? 뭐라고요? 왜 사무실 뒤에 타조가 있나요? 그냥 다른 걸 원했어요. 색다른 거요. 색다른 게 타조였나요? 내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멋지잖아요. I like Gucci bags, but they build up quick cash. Call me honey, give me money and designer for that ass.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팝러닝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팝러닝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팝러닝 위로 꽁꽁 한강 위로 팝러닝 팝러닝 고양이가 팝러닝 도쿄 푸드 엑스포, 줄여서 푸덱스라고 하죠. 푸덱스는 1976년에 개최되어 올해로 49년이 되었습니다. 푸덱스는 그 규모가 아주 큽니다. 직접 가보시면 실감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큰 박람회고 전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로 큰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박람회입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로는 독일과 파리의 식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둘 다 유럽이네요. 세계 음식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식품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도쿄 푸드 엑스포는 매년 전 세계 70개국 2,500개 이상의 식품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5일에서 8일에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푸덱스는 주제가 토탈 솔루션 오브 푸드입니다. 식품에 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제공한다는 건데 아주 추상적이고도 거대한 주제죠. 그런데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팝러닝은 농업교육 전문회사입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을 수주해서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그 사업 범위 안에서 몇 가지 과목을 교육하는 강사이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설계자로서 우리 농업인들의 생산품이 어떻게 가공되고 유통되는지, 국제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본은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상품화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보여주면 교육생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팝러닝 역사상 처음으로 오직 교육생들의 요구와 요청을 등에 업고 정부 사업과 무관하게 박람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고마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튀김인가요? 덴푸라라고 해요. 게맛살이었어요. 자,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대상 다음 코스로. 오늘 여기 마음에 드네. 먹을 거 천지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는 맛있다. 향긋하네. 낑깡?宮崎鹿児島県寒のりです 本当にすごいです 아주 잘 절인 금귤입니다. 너무 맛있네. 이게 보통 먹으면 이제 단맛이 먼저 나는데 얘는 귤 향이 먼저 나요. 금귤 향이. 캐비아. 캐비아를 담아놓는 병이네. 알아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국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네치와. 건니치와. 건니치와 하시나요? 몸을 약간 긴장시키는 이런. 아, 맛있는데 치하네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1박 2일 동안 이렇게 보면서 1.5일 정도 1.5일 동안 이렇게 둘러보면서 첫 번째, 굉장히 2,900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900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 전 세계에서 다 모였죠. 굉장히 많은 업체의 제품과 걔네들의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어느 수준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아니면 6차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치바현에서 하고 있는 지역 축제, 지역 박람회 같은 거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서비스하는지에 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3일 동안 정말 다리 아프게 많이 걸었고 오늘 걸은 것만 되게 많이 걸은 줄 알았는데 5,800보밖에 안 걸었거든요. 노름도 아닙니다. 기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많이 걸으면서 많이 마시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이트로서 좀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기회가 꼭 같이 오셔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고 느낀 거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이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본 거는 좀 다를 거거든요. 좋은 기회를 다음번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야갱 밤야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야갱 밤야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 단 밤야갱 밤야갱이야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횟수와 첫 회 수입이 나왔거든? 이렇게 다 공개하셔도 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이제 귀농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아까 빈털터리 가셨다 그랬잖아요. 빈털터리는 아니고 조금 있어, 조금. 네. 아 그럼 땅을 산 거예요? 처음에는 안 샀지. 처음엔 돈이 그만큼 없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를 받았지. 근데 임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귀농 귀촌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땅을 임대를 해주지 않아. 이유가 뭘 것 같아? 밭 남칠까요? 그렇지. 그게 제일 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돼. 근데 임대를 받을 때 제일 좋은 곳이 있어. 이건 정보인데 농지은행이라는 곳이 있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역마다 다 이제 농지은행이라고 온라인 사이트가 다 있으니까 농지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땅 위치 이렇게 정보가 다 있으니까 땅을 임대하는 게 제일 좋지. 그렇게 하면 농지의 임대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편하게 쓸 수 있지. 주인이랑 안 부딪히.
주인을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농지은행이 해주시는 거고 이 주인께서 농지은행에 땅을 임대를 맡기신 거고 나는 그 땅을 빌리는 거지. 제도가 참 좋다. 이게 땅을 또 뭐 이거를 기본 상식이 되는데 내 친구도 저 영주에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살 때 평당 15만 원인데 지금은 한 16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복도 비용 들어가는 게 또 많고 많이 들어가지. 그러다가 이제 팔으라 그랬더니 땅값 올랐는데 안 팔린다고. 그렇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안 팔린다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친구도 하는 게 처음에는 땅을 사지 말고 그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임대해서 이렇게 그렇지.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사실은 괜찮겠네 그것도.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한테 그 보통 이제 무슨 이렇게 농원을 만들고 그러면 있잖아요. 무슨 나무, 뭐 경대나무, 무슨 묘목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묘목을 달리지. 근데 이름이 그 나무아지아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나무는 이제 내가 나무를 팔고 있고 나무를 생산하니까 나무를 붙인 거고 아지아는 이제 다들 궁금해져. 아지아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아는 경상도 사투리예요. 삼촌을 아지아라고 불러. 아줌마를 아지매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무 아지아, 그 평생 내가 60이 돼도 아지아가 되는 거지. 나는 삼촌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 거지. 할아버지 소리 안 듣고. 그래서 나무 아지아, 이게 부를 때도 나무 아지아, 나무 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간판 이름은 나무 아지아가 된 거야. 그 지난번에 오도제 거기도 그 사투리 써서 뭐 하나 그 있지 않았었어요? 오도제? 이 하고 대비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새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 근데 이 땅이 참 이게 좀 또 이게 뭐 돈에서 산다고 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좀 더 그 경험담을 좀 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임대도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꼭 내가 사야 될 땅은 사야 된다고 나는 봐. 그래서 나도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땅을 조금 샀거든, 한 1,500평. 근데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 농원을 하거나 내가 판매장이 있어야 된다면 그 땅은 임대를 해서는 안 돼. 임대하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임대를 하실 때 계약서를 써야 돼. 근데 보통 계약서를 쓰지 않아, 어르신들. 그렇지.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이거는 알 거야.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신입생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땅에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임대보다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제 말씀은 못 하시지만 사실은 그 도시에서 뭐 카페나 그런 거 이 임대차 매매 계약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하다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뭐 쓸모없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나가라고. 그렇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농촌에 사시는 분이나 귀촌하신 분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 농촌 활성화와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지역의 그 균형 발전에서 중요한데 그렇지. 이거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사실 지켜줘야 될 그 포인트라고 나는 솔직히 좀 봐요. 맞아. 근데 얼마 전에 기사도 봤거든요. 그 기사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그래서 살았대. 그래서 사과나무를 잘 키워놨는데 원래는 묵시적으로 3년이래요 이게. 근데 1년 됐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투쟁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당장은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태어난 삶의 터전이 죽이는 나쁜 방법이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반드시 땅을 살 때는 그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고 임대할 때에도 임대 계약서 써야 된다. 그렇지. 우리 한번 그 꽁트로 들어가면서 꽁트로 내가 그 주인이야. 그러면 그 이제 임대 계약을 하자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사장님 저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뭔 계약서요? 내가 평생을 그냥 갔는데 아유 나 못 믿어. 그냥 해. 걱정하지 마. 나는 알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저희 만약 하다가 나가라면 저 어떻게 해요? 나 젊은새 빡하네. 얼굴만 그렇게 생겼나 내가.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해야죠. 어이 잘 돼? 네, 사장님 덕분에 밭도 잘 되고 이제 나무도 많게 좀. 근데 내가 있잖아. 아주 땅이 좋은 거야. 내가 허리가 아프게 다 났어. 네. 이제 또 우리 아들놈이 또 내려온다 그러네. 그럼 좀 땅을 좀 비워줘야 되겠어. 사장님 계약을 3년 했잖아요. 3년. 아니 계약서를 안 썼는데 무슨 소리야? 계약서 안 썼는데 무슨 소리야? 사장님 말로 하는 것도.
에이 이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빡빡하게 그래. 그 옆에서 딱 좋네. 그걸로 가서 해. 잘할 거야. 저는 연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키웠던 것도 그대로 놓고 나와야 돼요? 아니죠.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돈이 더 들지 그게. 근데 이제 내가 낙해서 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근데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 땅을 어르신께서 직접 와서 야 이 땅 써라, 공짜로 써라. 그래서 네, 근데 시기상 묘목을 들어갈 수 없는 시기라서 제가 콩농사도 좀 짓거든요. 땅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묘목을 캐면 콩을 심으면 땅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내가 어떤 작물을 그 땅이 어떤 작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콩이 들어갔어요. 근데 콩 수확은 11월 달 말 정도 돼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11월 중순에 콩이 덜 익었어요. 덜 익었어. 근데 캐가래. 근데 이거를 나한테 그럼 사장님 계약은 했잖아요. 계약했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 하냐고. 사장님 이런 식이지. 이런 경우는 진짜 그 어른들 나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진짜 이러면 길게 가면은 다 죽이 짜는 잠깐 그거는 좋겠지만 길게 보면 우리 농촌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 막 그냥 신나를 끼얹는 그런. 그렇지. 이거는 이건 정말 분노할 일이고 진정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필승. 근데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네. 청년 후계농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선배님께서 그 농업 설립하시면서 혹시 정부 지원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원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지.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 내가 오아시스라고 표현하거든.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처음 귀농했을 때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그럼 내가 이걸 계속 내가 모았던 돈만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뭐든 정부에서 뭐 하는 정책이 없을까라고 그러니까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지. 청년 농업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게 뭐냐면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차등 지급을 한데 월 110만 원에서 그러니까 1년 차에 110만 원씩 나오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씩 나오지. 그럼 나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돈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이걸로 뭐 내 생필품도 좀 살 수 있고 뭐 이상한 거 사면 안 되지. 뭐 농사 장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거는 5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와. 몇 프로? 이게 제일 중요하지. 몇 프로가 중요해? 1.5%지. 와. 고정으로. 아니 그러면 난 이런 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왜요?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사거나 그래도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깐깐하긴 해. 이걸 할 때 할 수 있는 게 내가 농지를 사거나 그리고 이제 뭐 장비를 사거나 뭐 이런 종류만 가능하지. 그리고 또 확인서를 다 받아야 돼. 기술센터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농협이나 이런 대출계에 가서 이제 이런 실행하다 보니까 거의 뭐 농업 벤처 투자 뭐 그렇지. 5억이면 진짜 큰 거지. 농업 스타트업 지원 사업 똑같으네. 야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이 정보를 많이 알면 그 젊은 분들이 이걸 잘 이용하면 진짜 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방금 아까 말했잖아. 아까 뭐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약간 그 편법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걸 가지고. 근데 그걸 하려고 만약에 이걸 지원하는 친구라면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옛날에는 눈먼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공무원들께 철저히 다 검사를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돈 주니까 내가 해야지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아. 와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선배님 그 이제 그 정부 그 사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이 또 이 사업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좀 더 이 아쉬웠던 점, 그 지원에서 아쉬웠던 점 뭐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이죠. 있지. 없진 않지. 좋은 게 더 많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지.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왜 5억짜리는 농지만 살 수 있고 집도 좀 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집을 뭐 내가 몇 억짜리 사겠다는 게 그렇지. 뭐 농지 구입할 때 그래도 뭐 그 비용이 크니까. 근데 이제 장비 살 때도 제약이 있어. 농업 장비로만 돼 있는 것만 살 수 있어. 기계로만 돼 있는 거. 그래서 뭐 건설 장비로 돼 있는 걸 살 수가 없는 거지.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크레인이 너무 하나 사고 싶거든. 근데 이제 포크레인도 2톤 이상이 있고 2톤 미만이 있어. 근데 1톤 미만은 농업으로 돼 있어. 근데 1톤 미만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물어봐. 1톤 갖고 뭐 할 거야? 근데 사고도 많이 나. 1톤 조그만하거든. 요만해서 이렇게 그거 바지 요만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2톤 이상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건설 기계로 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 그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건 왜 안 해줄까? 실정이 그런데 왜 안 해줄까? 그거 진짜. 얘기는 하지. 얘기는 하는데 너무나 나는 이게 있는 거지만 더 많은 다른 데 수요가 많아. 그렇지 있지 단점들이 있는 거지. 나 말고도 이 사람 저 사람 이번 년에 5천 명 뽑았어. 그럼 지금까지 뽑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한 마디씩만 해도 민원이 엄청나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코코레인 그런 게 되게 도움이 좀 많이 코코레인도 필요하니까. 특히나 묘목을 하고 계시니까요. 파이팅! 그 이제 선배님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탄탄대로로 쭉 가시는 거잖아, 그렇지? 탄탄대로. 예, 가실 거지. 가실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선배님은 그래도 이제 제 궤도를 밟아 가시는데 주변에 이제 그 같은 동료나 뭐 주변에 이제 네트워크 중에서 좀 잘 안 풀린 스토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도 우리가 또 얘기 좀 알아야 우리가 또 그걸 하니까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내가 쉽게 말하면 다들 요즘 농촌 생활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많이 벌지 뭐 몇억씩 벌고 뭐 요즘 먹대 농부도 많이 나오고. 영국 연수. 안녕하세요. 팜러닝 이준모입니다.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는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따뜻한 라떼로 아침을 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낙농업의 선두주자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현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서 단 2명이서 연간 우유 생산량 무려 200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제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농장은 랜드벤이라고 합니다. 저와 저희 형 둘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7대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할아버지도 농부셨고 제 선조 모두 농부셨습니다. 현재 이 장소에서 농사는 1966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제 아버지는 블레어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개발 때문에 이사해야 했고 새로운 장소를 찾던 중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25헥타르에 소 40마리 정도가 있었죠. 여기가 과거에 소 40마리를 기르던 축사입니다. 지금은 말 2마리와 다른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만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1966년도에는 제 아버지가 차기를 하시던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장에서 제일 어린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4일이 되면 여기 축사로 오게 되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기계에서 우유를 먹고요. 저기 목에 차고 있는 빨간 거 보이시나요? 송아지가 기계 근처로 오게 되면 기계가 빨간색 전자 인식표를 인식하고 한 송아지당 총 7리터의 우유를 제공하죠. 태어난 지 2달이 지나면 여기 우리에서 지내게 되며 건초, 농축사료, 자주개자리 등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위에서 지내게 되죠. 송아지들이 3개월이 되면 바깥쪽 축사에서 지내게 되며 더 이상 우유를 안 먹게 되고 건초, 농축사료, 자주개자리만 먹게 됩니다.
이 송아지들이 한 4에서 5개월 정도 된 송아지들입니다. 이 송아지들은 내년이 되면 방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목을 하는 소들은 최소 6개월은 된 소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소사료 중 일부분입니다. 작년에 재배된 옥수수 사일리지죠. 여기 있는 건 옥수수 사일리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사일로에는 한 4주치 먹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들은 이것도 먹이로 먹습니다. 이건 슈거빈 펠렛 강남콩 펠릿이라고 하는데 콩을 뺀 잔여물을 잘게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단맛이 있어서 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열량 또한 높은 사료 재료입니다. 매일 큰 차를 이용하여 목초 사일리지, 옥수수 사일리지, 강낭콩 펠릿 그리고 약간의 콩을 섞어 소들의 먹입니다. 여기 이 전체 사일로가 1년치 먹이를 저장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11월 초에 여기에 오시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기 베일은 저희가 직접 만든 건초더미들입니다. 이 건초도 사료에 같이 섞어 들어가죠. 어린 송아지들도 건초를 먹죠. 이 건초더미는 여름에 몹시 더운 날씨일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들도 사료에 건초가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씹을 게 많아서죠. 농장을 형 베르트와 두 분이서 운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명이 농장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 농장은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규기가 4대가 있고요. 소들의 먹이를 가까이 가져다주는 푸셔 로봇도 있고요. 소들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청소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예를 들어 한 해 2.1에서 2.5 1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저기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 7헥타르의 옥수수밭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지는 다 목초지이죠. 농장 주변으로 총 한 70헥타르의 목초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땅은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름이 보이죠. 보통 소들은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소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는 자유롭게 축사를 드나들 수 있죠. 지금 이 시즌의 소들은 하루 식사량의 반은 축사 안에서 또 반은 밖에서 합니다. 그럼 하루 거의 10시간 정도 방목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거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름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름으로 인해 풀들이 아주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거름을 잘 사용하게 되면 비료가 적게 필요합니다. 비료는 가격도 많이 나가고 저희도 비료보다는 거름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법에 제한이 있죠. 저희는 법에서 제한하는 거름량보다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1000세제곱미터 약 40만 킬로그램의 거름을 다른 농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세제곱미터당 10유로를 지급해야 하죠. 그게 규칙입니다. 1년에 1헥타르당 55세제곱미터 이하의 거름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름들은 다른 작물 농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농장에서 저희 농장 거름을 사용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물들은 거름이 있으면 더 잘 자라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희는 가끔 저희에게 적용되는 기존 혹은 새로운 법 때문에 힘듭니다. 지난 1983년 우유 할당제부터 시작되었죠.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우유를 생산하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2015년에 우유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낙농 주인들은 마음껏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인산염 할당제가 실행됐죠. 소 한 마리는 약 42에서 45kg의 인산염을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소가 8,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때 인산염 42kg을, 만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때 인산염 45kg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1kg의 인산염을 약 140유로 정도 계산하죠. 그래서 농장의 소 개체수를 증가하고 싶으면 인산염 판권을 사는데 한 마리당 6,300유로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인산염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소를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이 부여되죠. 그래서 낙농에는 많은 규제가 존재합니다. 사료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규제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우리가 잘하는 농사를 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리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소는 1살이 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 수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정을 시키기에는 다들 어리죠. 여기 있는 소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약 1살 정도 됐습니다. 한두 달 정도 뒤에는 수정을 할 수 있고 23개월이 되면 첫 번째 송아지를 출산할 겁니다. 소들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오래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저희 농장의 현재 평균 수명은 6년하고 1개월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2살 때 출산을 할 때까지 약 1,500유로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려면 보통 2번의 출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의 출산은 보통 4살이 돼야 하니까요. 4살 이후에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2에서 3년 동안 한 마리의 소에서 이득을 보지만 소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소를 기르면 기를수록 어린 소를 기르는 투자는 덜해도 된다는 말이죠. 우유는 1리터당 얼마를 받나요? 38센트요. 그러면 우유 생산비는 얼마가 드나요? 생산비는 지금은 36센트가 듭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행인 게 지금 은행 이자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의 이자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7에서 8%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여기 있는 소들은 모두 임신을 한 소들입니다. 저기 있는 소는 제 생각에는 몇 시간 안에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룹의 소들은 출산이 임박한 소들입니다. 모두 일주일 내로 출산을 할 소들이죠. 다음 주가 되면 아주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 그룹의 소들도 임신한 소들입니다. 그래서 젖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죠. 출산 2달 전에는 차규를 멈추고 약간의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죠. 이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젖을 짜고 있습니다. 소들은 자유롭게 개인 리듬에 따라 젖을 짤 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2번 내지 4번 젖을 짤 수가 있는데 평균 2.9회 정도 젖을 짜러 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고요. 전 하루 2번 휴대폰을 통해 차규 현황을 파악하고 가끔은 일정 횟수 젖을 짜지 않은 소를 찾아 차규기까지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어린 소들은 이 단계를 배워야 해서 차규를 시작한 첫 주는 하루에 2번씩 차규기로 데려오기도 하지만 금방 배워서 나중에는 혼자 하게 됩니다. 여기 차규된 우유가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농장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들이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몇 번 차규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4마리 소들은 지금 차규를 해야 할 시간이 된 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소는 마지막 차규를 한 시간이 14시간 전이군요. 그래서 5시 정도 소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차규 현황을 확인합니다. 제 왼쪽에 있는 소들이 제일 어린 소들이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소들이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제일 어리다는 게 3살, 4살인가요? 2살, 3살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2번째 출산을 한 소들이고요. 반대쪽이 3번 이상 출산을 한 소들입니다. 소들은 비슷한 나이끼리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소들이 어린 소들에게 텃세를 부리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끼리 분리를 해두면 어린 소들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합니다. 소 한 마리당 필요한 땅의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소 한 마리당 1헥타르라든지 그런 규제가 있나요? 지금 법은 1헥타르당 2마리의 소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더 많은 소를 기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름을 농장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1헥타르당 한 3마리 정도의 소를 기를 수 있죠. 그렇지만 거름은 농장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여기가 착유된 우유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최대 26,000리터의 우유를 보관할 수 있고요. 3일마다 프리즐 캠피너가 우유를 가져갑니다. 우유를 가져가기 전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에는 위성 항법 장치가 달려 있어 저희 농장에서 나온 우유라는 걸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젖당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단백질과 지방에 더 많이 들어있으면 더 높은 가격을 측정받게 되죠. 하지만 품질도 검사하죠. 세포수도 검사를 하는데 세포수가 높을수록 페널티를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 우유에 박테리아 수가 많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항생제 검사도 합니다. 공장으로 우유가 들어가기 전에 항생제 검사를 하는데 우유에 항생제가 있으면 그 우유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농가의 우유도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이 된 모든 우유에 벌금까지 부과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죠. 그래서 혹여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 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소를 필요한 만큼 격리해야 합니다. 이게 저희 농장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년 축산을 전공하는 학생 한 명이 이 농장에 와서 1년 동안 일을 배웁니다. 1년이 지난 시기에 전 그 학생들에게 농부가 되고 싶으면 그 이유 중 80%는 농사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어야 하고 돈을 벌 목적은 20%가 돼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농부는 되지 말라고 충고하죠. 농부가 되려면 목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자연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고 동물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게 농부가 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과거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많은 농부가 가업이고 아버지의 권유로 농부가 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결정은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지원금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게 될 것 같은데 지원금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농기계나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생활 자금으로 자산 취득을 하시고 이 지원금은 농가 경영이나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창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창업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영농창업자금은 청년농업인 신청하시기 위해서 쓰신 영농계획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사업추진계획서, 대출기간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농협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금액과 관련된 타당성을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농창업자금이 기본 3억, 추가 2억에서 최대 5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서 농협에서 대출 한도를 정해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대출 금액의 95%는 농신보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지급이 그대로 되고요. 개인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5% 정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농창업자금과 관련돼서 지원될 수 있는 분야는 화면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축산이 아닌 경정 분야에서는 농지 구입 및 임차와 관련된 부분, 시설 설치 및 임차와 관련된 거, 그 외 기타 자금으로서 비료, 모목 같은 거, 공기계 구입비, 축산 분야 곤충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도 영농 기반을 마련하거나 영농 기반의 시설을 올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비 창업자로서 이제 농산물 관련한 식품 제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후계농 이거 이제 신청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이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젊은 농업인? 젊은 농업인. 네. 열정? 열정. 이번 설명회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을까요? 지원을 해줄 테니 되게 오픈 마인드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그러면 청년 농업인으로서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농업이라는 게 젊은 분들이 오히려 또 젊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직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네,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하나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상품이 뭐가 있어요? 저희 스마트폰 삼각대 당첨.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을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재배 방식으로 귀농하고자 합니다. 혹시 스마트팜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스마트팜 계획이 있다면 집중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마트팜 기술, 지역 네트워크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두 번째로 영농창업자금 외에도 농식품부 산하의 많은 기관들이 지원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하나 달라진 점은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청년농업인 대상 컨설팅은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잡히지 않아가지고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변경사항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인 농林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라고 얘기하죠. 농정원,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어정책정보, 금융원, 그리고 농신보 이런 곳에서 모두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들이 있다. 청년 농업인이 단 2개의 지원사항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에 김현준 2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구에 사는 29살 이아영입니다.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뽑는다. 열정. 좋습니다. 이번 설명회 방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죠? 농업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농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또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젊을 때 좀 빨리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번 설명회를 듣고 나서 인상 깊었던 점, 소감 한마디. 좀 강의해 주시는데 조금 이제 뭐 쉽게 면접이라던가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설명 되게 쉽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네. 1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농업인 선정후 작성했던 사업 예정지와 실제 지역이 달라져도 괜찮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시군구 안에서 이동하길 권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예정지의 시군구를 벗어난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승인 과정이 복잡합니다.